또 하나 지금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볼 때 어디 있는 넓은 황무지를 개척하라고 독점을 시켜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당신은 나라에서 논밭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간척을 한다든지 황무지를 개척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나라에서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만약에 암기공이 감찰공 처갓집에다가 황무지를 개척을 시키고 소유권을 줘서 부자가 됐다면은 이거는 처벌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표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그런데 황무지를 개척해서 6년 만에 5년 만에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시는 화학비료님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황무지를 개척한다고 바로 거기서 곡물이 수확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간 대비를 쏟아붓어서 지력을 보강을 해야 비로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개공이 감찰공 처갓집에다가 황무지를 불어라 해줘갖고 그걸 개척해갖고 했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는 거는 그로부터 10년, 20년 후에나 가능하지 5, 6년 만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 사원부에서는 그 아들의 장모집이 함양에 있는데 본래 가난해서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찰공의 장모가 과부라는 얘기입니다. 감찰공 장인이 죽었다는 얘기, 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감찰공의 장인이 살아있었다면은 그 아들의 장모집이다 이렇게 안 적고 그 아들의 장인 아무개 집이다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여자들이 사회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지금 저 현대그룹의 그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이 지금 그 회장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이 문제가 아니고 이름도 없었어요. 조선사회에서 과부는 고아하고 마찬가지. 국가에서 구휼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굶어 죽어요. 만약에 감찰공 장모가 본래부터 가난한 가부였다면 아무리 군수가 뒷배로 밀어준다 해도 아무것도 못해.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부자는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처지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란 얘기는 감찰공 장모는 그 장인이 죽기 전에부터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공의 장인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지 않았다면 감찰공 장모는 나라에서 뭐 말하자면 이제 뭐 구호양곡을 줘서 먹고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됐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로 암계공은 조선 성리학의 거두 연천공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생원시에 장원급제를 해서 성종실록에 이름이 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청요직 관로로 성종실록에 막 여러 수십 번 이름이 올라간 엄청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남 통덕난공이 1499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감찰공은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은 외아들하고 똑같아요. 감찰공이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혼처를 찾는다면 함양보다 서울에서 찾는 게 쉽죠. 그리고 서울의 많은 사대부 가문에서 감찰공하고 혼사를 맺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사례로 왕손의 외손녀하고 결혼한 감찰공의 형님 통덕난공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그 형님은 왕손의 외손녀하고 혼인을 했어요. 근데 동생이 어디 그 허접한데고 혼인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함양 군수로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혼인을 했다는 얘기는 그 상대 가문이 결코 허술한 가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서울 사대부가 함양 같은 시골 산골에 사는 가난한 가부딸하고 혼인을 했겠습니까? 암계공의 외가 양성희씨, 처가 문충공계 전주처씨 다 남은 도읍에서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이에요. 비록 요절했지만 큰아들 통덕난공은 왕족을 외가로 둔 순창절씨하고 혼인했어요. 그런데 감찰공만 함양에는 남원양씨 가난한 사람 딸하고 결혼했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결혼이 성립될 수는 없겠죠.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남원양 씨는 아마 엄청나게 부유했을 거예요. 이런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함양에서 세거해온 감찰공의 처가 남원양 씨가 처음부터 가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죠. 따라서 그 군수의 뒷배로 돈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모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주장을 안 하더라도 그 조선왕조실록을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 의지, 암고궁의 재상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던 중종이 180도 자세를 바꿔서 보호하고 탄핵을 물리치고 10년 넘게 보호를 했다는 얘기는 암교공에 대한 탄핵이 모함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암교공은 1518년 중종 13년이죠. 5월 2일 날 행조참의에서 물려났어요. 탄핵에서 말하자면 쫓겨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현실이니까 국왕 중종이 암교공한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현실에 맞춰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채직을 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1527년 중종 22년에 통대부 홍문관 교리로 벼슬을 낮춰서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1537년 중종 32년에 승종은 도승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조 참판까지 올랐는데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근데 당시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암교공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그거는 그 억울하게 파직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교지 최연손을 통훈대부로 삼아 홍문관 교리에 임명한다. 1527년 2월 3일 최연손을 통정대부로 삼아 승정원 도승지에 임명한다. 1537년 5월 12일 그러니까 중종이 볼 때 암기공은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사람은 똑똑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만큼 보상을 이렇게 해준 거죠. 만약에 탄핵을 안 받았다면 암기공은 아마 정승반열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 탄핵에 의해서 그래 됐는데, 어찌 보면은 그 탄핵이 평소 같은 그런 탄핵이 아니고 그 연산군 때 억눌렸다가 풀려나면서 스프링이 튀듯이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일어난 그 탄핵 남발, 그것의 희생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석계공 최명룡은 그 암교공 묘가래라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방선 최명룡이 지은 암계공 묘가명에는 덕으로 품성을 이루었고 성리학을 공부하여 남쪽 고래 성인이라고 할 만하니 조선에서 뛰어난 선배이다. 지금도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보면은 역대 군수를 소개하는 소개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총공도 소개가 되어 있고 암계공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중종실록을 인용해갖고 암계공이 그 아들의 처갓집을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벌게 해준 악덕수령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제3자가 하는 거니까 뭐 깊이 있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리 적었겠지만은, 참 후손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참 억울하고 통분할 일이죠. 진짜 억울한 상황이죠. 그걸 좀 밝혀서 억울함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참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그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35호 도산서원, 그리고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160호 소천정, 그리고 경상남도 문화자재로 제447호 고성효랑리 쌍표록 책판, 이 세 개의 문화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문화재는 알렴사공파 고성종회의 그 문화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